네, 많은 언론에서 이영학의 딸이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즉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되고 동화되는 그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정신의학 용어는 아니죠? 네, 정신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은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면서 동조하게 되는 경향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정신의학적으로 이영학의 딸을 분석해 본다면 스톡홀름 신드롬보다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표현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좀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스라이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심리적인 지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냐 하면 일단은 철저한 통제하에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심한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 피해자는 그 안에서 철저한 무력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괴롭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다양한 분노와 억울함, 슬픔, 무력감 등의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억압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움을 억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억압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떤 방향으로 지시를 하거나 가해자의 감정이나 인식을 요구할 때 그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상황을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딸의 심리적인 상황을 요약한다면 억압, 퇴행,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단순한 아빠와 딸의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딸이 주 양육자가 아버지로 보이기는 해요. 아버지가 일단 기본적인 돌봄을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상황에서는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 희귀병은 수술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내가 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정작 아버지의 범행을 자백은 했지만 아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빠가 절대자이자 신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딸에게는. 그렇죠. 딸에게는 아버지가 단순히 나를 돌봐주고 있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절대자, 신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정말 잘 보살펴주는 절대자나 신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절대자였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딸은 어렸을 적부터 반복되는 심한 트라우마들을 경험한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이영학이가 전에 이제 아마 집에서 기르던 개를 한 6마리 정도를 둔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군림하는 절대자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평상시 이영학이 습관 자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급분노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많이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 등등이 아마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딸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본인의 친엄마가 아버지에 의해서 뭐 말도 못할 정도의 심한 신체적인 폭행과 학대를
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충격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그거를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억압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감정의 진공 상태, 그 감정을 모두 다 억눌러 버린 상태는 우리가 뭐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조가 뭐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면 마치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밖에 위험은 있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부에는 분명히 굉장히 자신을 억누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그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억누르면서 이게 없다라고 이 자위하는 거죠, 스스로. 이게 굉장히 미숙한 방어 기제인데 이 딸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미숙한 방어 기제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행이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그런 트라우마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드는 괴로움들이 반복됐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의 심리적인 단계는 억압을 넘어서서 퇴행, 즉 갓난장이 아이처럼 본인의 모든 감정과 인식을 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감정과 인식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해자 아버지에게 동조될 수밖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격자와의 동일시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과정을 들으니까 그 딸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이렇게 나쁜 일을 시키면 그거를 거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역이나 반항은커녕 본인이 그걸 지켜보면서 드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차마 감당하고 소화할 수 없어서 억누르다가 결국에는 그 기능이 점점 퇴행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못 느끼도록.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딸의 입장에서는 그 나이상 인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청소년 시점인데요. 실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반복적인 트라우마가 청소년기 시기에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인격 형성의 발달이 중단된다라는 얘기조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이로 봤을 때는 청소년이어서 본인 스스로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판단이나 도덕과 관련된 관념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이지만 내가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나의 모든 감정과 인식, 판단력 자체를 꺼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뭐 어떠한 판단이나 뭐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든 도망을 가든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딸의 입장은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과 죽음의 결정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거를 아버지한테 맡겨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실제로 그 재판할 때도 보면요, 이 딸 같은 경우는 본인 판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아버지 판단으로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보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턴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못 느끼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못 느끼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기쁜 일이 나의 기쁜 일이 됐을 것 같아요. 동일시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나도 원하는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본인 입장에서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도 보면 느껴지지만 그 유서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딸이 옆에서 흐느껴서 울고 있거든요. 그거 역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슬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어라고 그냥 그거를 100%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초반에 한 달 정도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이영학이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정서적인 상황에서는 딸 역시도 이 자기의 친구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충분히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게 단시간 내에 된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마음 안에서 난 진짜 무력하구나.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은 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감정을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렸을 거라고 보여지죠. 일종의 자기 방어 같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을 아예 그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영학의 그 죽은 아내도 거의 이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무력함의 극단에 있었을 거고 다만 이 딸이 어릴 적의 상황과 이 딸이 청소년 시기의 상황은 좀 달랐을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자기의 친엄마가 살아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에 동조해서 참여하는 게 그 대상이 어머니였거든요. 네. 딸은 어디까지나 방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입장 역시도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식으로 통제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범죄에 참여하는 걸 딸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방관자적인 입자가 아니라 참여자 입장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 상황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컸을 걸로 보여지고 그게 이번 사건에서 아버지가 친구를 부르라고 요청을 했을 때 상당 기간을 딸이 주저하는 걸로 나타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버지의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후원금의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05년부터 이 뭐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면서 후원금을 외부에서 엄청나게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후원금이 사실상 이영학 이 부녀의 가족의 어떤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아빠가 밖에서 후원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이영학이 이제 해리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모습하고는 그래도 근데 후원금도 받고 돈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조금 변질된 건가요? 저는 약간 후원금도 좀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이영학이나 이영학의 딸이 앓았던 희귀병은 수차례 얼굴 부위의 성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렸을 적 부모님이 비교적 부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 딸의 경우에는 이영학이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인 후원에 의해서 수술을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선 내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후원금을 받아내야지만 내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딸이 치료가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하잖아요. 20세 때까지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뼈가 자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계속 온고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네. 종속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종속돼 있으니까 자기 감정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네요. 그게 즉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를 살면서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과거 중세 시대에나 그런 생사 여탈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이나
영주나 이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딸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영학이 근데 그 피해자 최양을 데리러 오라고 할 때 바로 실행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망설였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도 꽤 인상 깊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처리되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해요. 과거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에 있어서 순수한 방관자적인 입장에 취해 있었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참여자로 요청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변화로 인한 혼란 등이 딸로 하여금 주저하게 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주저했던 이유가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머뭇거렸던 것도 있는 거네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이제 모든 감정을 억압하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듯이 감정 상태를 가져갔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딸에게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본인의 감정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범죄의 어떤 대상자로 삼아서 유혹을 했을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죄책감들은 그쵸. 느끼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없고 아버지는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억누르고 아버지의 감정으로 본인을 맡겨버렸을 걸로 보여지죠. 그 중간에 데려오라고 하면서 네가 친구 데려오면 2, 3천만 원 정도 굶는다. 그 돈 너한테 줄게. 이영학이 이렇게 설득했잖아요. 이 부분 관련돼서 딸이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필요한 이유는 아마 치료비였을 걸로 좀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 돈을 아껴야지만 나에게 치료를 계속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쪽으로 동일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이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2, 3천만 원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얘기 왜 필요한가 했었거든요. 근데 치료비 때문에 20세까지는 해야 돼요. 네. 다 클 때까지. 아직 한 6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결국 딸 마음 안에는 내가 나의 양심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두렵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갈등 중에서 결국에는 나의 상황은 나의 양심적인 부분은 억눌러서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걸 택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딸의 심리가 이해가 되네요. 근데 딸이 단기 4년, 장기 6년형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딸이 이제 나왔다고 그렇죠. 출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랑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딸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범행 당시에는 본인의 복잡한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다 억눌러버리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이 상황에 참여했었겠지만 아버지와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지속되면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 증상은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이 수사 과정에서는 갑자기 이제 딸이 스모킹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나타났을 걸로 보여져요. 결국 본인이 아버지와의 그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감정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범죄에 참여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당혹감, 슬픔, 그리고 아버지가 본인을 괴롭혔고 자기를 이용한 거에 대한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이 그때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정서적인 복잡한 감정, 정서적인 어려움을 정신의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이 딸은 인격적으로도 그 성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악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살 일이 많은데 이 딸이. 네.
그리고 만약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아버지든 아버지의 가족에 의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딸은 설령 뭐 교도소에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서 공격자와의 동일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금 과거의 공격자와의 동일시의 심리 상태로 되돌아갈 여지조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이영학의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또 그 어머니도 있는데 그 딸은 지금 현재 출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형 같은 경우는 이영학이가 뭐 나중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 사기 행각을 할 때라든지 뭐 명의를 빌려주는 거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범행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형도 처벌을 받았고요. 엄마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양의 옷을 그 태워주는 역할을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다 그 범죄에 개입이 돼 있거든요. 보통 같으면은 왜 그런 부탁을 하냐고 하겠죠. 그렇죠. 어머니께서 그런 부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입을 했다면 그 가족이 이 아이를 그 출소 이후에 돌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수감돼 있을 때부터 아마 그 정신 그 치료도 좀 받고 그다음에 출소 이후에는 쉼터를 제공해서 치료를 병행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수준의 말도 못하는 트라우마들을 반복해서 경험한 아이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좀 장기적인 정신과적인 관리 역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딸이 아니라 이 해리 양이 아니라 다른 아이였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질병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겠죠? 네,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질병이 없었다면요. 일반적인 아이였었다면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속 관계가 좀 느슨했겠죠. 즉 아버지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나의 모든 감정 상태를 퇴행까지 가면서 끌려갈 이유는 잘 없습니다. 실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타났던 건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건 산도 페렌치라는 정신분석가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트 시대에 이제 프로이트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공간이 유대인 수용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상 괴롭히는 사람은 나치인데 어느 순간 바라봤더니 유대인 안에서 일부 유대인이 유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게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나의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포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억압하고 퇴행시킨 이후에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치의 가치관을 지금 내가 받아들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생겨났거든요. 이 아주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생사여탈권을 누군가가 쥐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공범과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굉장히 한 끗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다 말았거든요. 즉, 그러니까 그 가족 역시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역시도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입니다만 일정 부분은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다른 것이 그 가족들은 생사여탈권이 여기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본인이 이미 성인이거든요. 지금 딸이 이런 상황에 내몰렸던 이유는 본인이 병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범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공범은 역할 분담이라는 개념이 따라요.
각각의 어떤 범행을 할 때 각각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범을 따지는 거고 여기 동일시에서는 뭐 같은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같은 행위대로 같이 가는.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이영학이 딸에게 어쩔 수 없는 유전 질환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범죄 유산까지 물려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딸은 아직 미성년자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좀 사회에 복귀했으면 좋겠네요.